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 가운데 여야는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을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약 100개 나라에 최저 관세율 10%를 적용할 것이라며 오는 8일까지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에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소비 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90억 원이 넘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구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특활비를 요구하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특활비 부활과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지금은 마비됩니까?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역시 이견이 여전합니다. 지역화폐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천억 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역시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추경안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당과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감액 심사가 아직 마무리 작업을 마치지 못해서 계속 심사 중이고 이 추경안을 위해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될 것 같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인데요. 인준안 통과 직후 김 총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으면서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입니다.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김 총리는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 김 총리에게는 야당과의 협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여야가 협치한 1호 법안이 탄생한 건데요. 주식시장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3,100선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가장 컸던 3% 룰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집중투표제 등 일부 사안은 끝내 합의가 불발됐는데 민주당은 이 또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7월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처리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 1호 민생법안이자 첫 여야 협치 법안이 탄생한 건데 향후 각종 민생법안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연일 핵심 인물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혐의를 다지기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내란 특검팀과의 조사를 끝내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오전 특검에 출석한 뒤 약 12시간 만입니다. 강일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한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지시하신 거 있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던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뒤 사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안가회동 등에 관한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첫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택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어제 삼부 토건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특검이 다룰 16개 의혹 중 비교적 수사가 덜 된 부분을 1호 사건으로 잡은 겁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DI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사주와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23년 5월과 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삼부토건 주식이 테마주로 급부상하던 시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일명 멋진 해병 단체 대여방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첫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에 대해선 추석인 10월 전에 그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언론 119곳, 외신 28곳 등 150여 개 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연단을 없애고 기자단과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앉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12분간 비교적 짧게 모두 발언을 한 뒤 곧바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민감한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빼서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개혁은 국회 몫이라고 하면서도 석 달 안으로는 개략적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최근 친윤 검사를 중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그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20분을 초과해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까지 원격으로 참석하게 하면서 대국민 소통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시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됐지만 1년 반 만에 공석이 됐던 특감이 8년여 만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회의에서 먼저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제도가 정한 대로 감시를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됐지만 1년 반 만에 공석이 됐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일관되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감 추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한 달 만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진 특감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구상도 밝혔습니다. 공직자 기용에 있어서 진영을 넘나드는 발탁 가능성을 언급했고 영수회담 정례화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기자입니다. 막바지 내각 인선을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원칙으로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특정 진영에 국한된 기용이 자칫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실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농업과 농민 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도 없다면서 소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영수회담 정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고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회동 방식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좀 보완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맞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타협과 야합,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최종 책임자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급등 중인 서울 집값 문제와 관련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말하며 더 강력한 대책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승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초과 금지 등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고 언급해 추가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해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전세 대출까지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신도시 신규 지정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한남동 관저에서 야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야5당 지도부와 담소를 나누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좀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했습니다. 신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노동 문제와 검찰 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도 사법의 정치화로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는 잘 알다시피 조국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에 대해선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수용 실태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용 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노동계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또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처럼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수석이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미국 측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진 중이던 한미 정상회담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회의 참석 전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미국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철회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미국 고위 인사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취소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7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애초 루비오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또 현재 한미 간 통상 현안인 관세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 바로 대통령 참모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란 취지의 말을 하며 경무로 고생하는 참모진을 격려했는데요. 우리 유성락 대사께서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살이 빠져서 얼굴이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하루가 한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발언 직후 카메라에 잡힌 참모진들의 표정, 옅은 미소를 짓거나 무표정에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 표정이 SNS에 퍼지며 회자됐습니다. 영혼이 탈주하는 듯한 미소, 현실 부정 중인 무표정, 고통받는 직장인의 표본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고 하네요. 내년 결혼을 발표한 신지 씨의 예비 신랑 문원 씨가 이혼 전력과 딸이 있음을 고백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문원 씨의 과거 사생활 루머가 증폭되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원 씨는 어제 자신의 SNS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불법 중개는 인정했지만 그 외 학폭 의혹과 세 차례 개명 의혹, 또 과거 결혼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부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좀 더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신지 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얼마 전 부모가 외출한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어린 자매만 집에 남겨진 상황이었고 결국 두 아이는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그젯밤 10시 58분입니다. 그 옆에 살던 주민분이 이제 불을 끄려고 이제 물 푸고 불이 꺼져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불에 탄 집안에선 10살과 7살 어린 자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CPR하면서 병원으로 신속하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자매는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어린 자매 2명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2007년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아유, 안 됐죠. 말은 망했어요. 아직 애기들인데.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계금동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10살과 7살 두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에어컨 전원이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이 나기 4시간 전 아파트가 정전된 것과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IBK 기업은행 직원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무려 5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은행 내부의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IBK 기업은행 지점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초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A씨는 석 달에 걸쳐 한도에 넘어선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 측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의 대출 심사와 실행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부당 대출은 적발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징계가 됐고 면직이 됐고 그다음에 대출이 회수됐다. 은행 측은 대출 심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임의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초 배우자와 입사 동기 등을 활용해 7년 동안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사업을 벌인 전현직 직원이 구속됐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비가 별로 내린 것 같지도 않은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물러나며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가 그리워질 정도로 가혹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 고양이가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물이라도 흐르면 덜 덥겠지만 계곡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도 손바닥이 겨우 잠길 정도로 깊이가 얕습니다. 심지어 물 온도도 온탕에 넣은 것처럼 따뜻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서울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되고 2주간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65mm.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입니다. 더위를 불러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정체전선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1973년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입니다.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내린다 해도 양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못 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비나 조금 내리면은 좀 선선하고 날 텐데 비도 안 오지. 해마다 점점 더 더워져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적은 없잖아요. 어제 서울은 32도, 울진은 38도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체감온도 33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대기 하층에서 불어들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특히 동해안은 지형적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대책이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앞서 전해드렸죠.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작되자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강북 상급지는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도 한 주 전보다 주춤하는 모습인데 인접 지역은 가격이 뛰는 풍선 효과 조짐도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대장으로 불리는 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한때 매수 문의가 빗발쳤지만 지난 주말 이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숨 좀 쉬어야죠. 금매물 있으면 달라고나 갖고 옵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 마포구 평균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85%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지만 1%에 육박했던 전주보다는 다소 낮아진 겁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인기 지역의 급등세는 꺾였지만 성산동 등 중저가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져간 영향입니다. 이번 주 마용성과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욱 커지진 않았지만 그 열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효과도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가 한 주 전보다 1.17% 폭등하며 7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경기 과천시도 상승폭이 2배 넘게 커졌습니다. 특히 분당은 이제 8억 원에서 10여 원대 안팎에서 매입할 만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부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급등 지역의 매수세 위축과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는 다음 주엔 아파트 값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약 100개국의 상호 관세 최저치인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상호 관세 유예 시한까지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에는 기존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금 전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여혜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약 100개 국가가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최저치입니다.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 중 절반은 기본관세를,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각 8일, 즉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모든 국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최선의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호 관세율이 4월 2일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의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8일까지 합의에 성공하거나 또는 미국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기존에 책정된 25%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달리는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 식당 앞 인도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 식당에선 한 래퍼의 음반 발매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중이어서 20대 젊은 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백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거리에서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집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고 출동한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달리던 차량에 탄 사람이 한 식당에서 나오던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겁니다. Absolute chaos. From people screaming to blood on the streets to people laying on the streets. 당시 이 식당에선 한 래퍼의 음반 발매 축하 파티가 끝나고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습니다. They didn't care who was struck. And in a matter of seconds, they were able to shoot 18 people. In a matter of seconds. 사건 즉시 달아난 차량엔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직 검거된 용의자는 없습니다. Shooting into a crowd of people that's not the best of who we are as a city. It's unacceptable. 경찰은 사건이 난 건물과 식당을 폐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동안 모양은 사람을 닮았지만 동작이 굼뜨고 어색한 로봇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강아지마저 냄새를 맡기 위해 다가올 정도로 자연스러운 로봇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닮았을지 확인해 보시죠. 인도 위로 로봇 한 대가 힘차게 뛰어갑니다. 달리는 모습이 사람이라 해도 될 만큼 자연스러운데요. 지나가던 주민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악수와 인증사진을 요청하기 바쁩니다. 강아지까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냄새를 맡으러 다가올 정도군요.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열리는 로봇 행사 홍보를 위해 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제작자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칠 수 없게 설계됐다며 놀라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 아주 먼 미래는 아닐 것 같네요. 요즘 수도권에서 외래종인 러브버그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도 크기는 아주 작지만 존재감은 무시 못할 외래곤충이 나타나 비상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응급실까지 찾아야 할 정도라는 곤충의 정체 소개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한 남성은 얼마 전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수영장을 청소하던 중 손에 통증을 느꼈고 약 20분 뒤 몸살이 나기 시작했다죠. 그런데 원인은 청소가 아니라 손톱만한 크기의 개미 한 마리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외래종인 아시아 바늘개미는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침을 놓는다는데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 개미에 쏘여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군요. 한국도 미국도 외래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요즘은 어떤 꽃이 피는지, 어떤 나무가 싱그러움을 뽐내는지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죠.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마련됐다는데요. 화면으로나마 잠시 느껴보시죠. 기둥 사이 초록빛 정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 데다 새소리도 들리는데요. 건물의 고딕 양식과 녹음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폴란드의 예술가들이 중세시대 교회 안에 마련한 휴식 공간인데요. 자연의 향과 소리까지 구현해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요. 바닥에 편히 앉아 쉬는 모습에 환한 표정이 그 즐거움을 말해주는 듯하죠. 자연과 예술이 함께 만든 쉼의 공간. 지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오아시스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강인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다룬 뮤지컬 프리다가 세 번째 시즌으로 찾아옵니다. 1993년에 개봉해 관객들에게 시청각 충격을 줬던 주라기 공원이 더 완벽하고 다양한 공룡과 함께 네 번째 시리즈로 개봉합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의의 사고 이후 평생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표현하며 삶의 환희를 잃지 않았던 여인. 뮤지컬 프리다는 멕시코의 유명 예술가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순간을 액자 형식으로 풀어낸 쇼 뮤지컬입니다. 프리다 역의 김소양, 김지우, 김희열아, 정유지가 각기 다른 개성으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세 번째 시즌을 맞아 더욱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는 전개로 몰입감을 높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고통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녀의 그림을 보면 나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서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카이가 유럽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 도나우 인젤 페스트 무대에 올라 단독 공연을 펼쳤습니다. 카이는 한국 창작 뮤지컬 배너의 넘버부터 지킬 앤 하이드, 레미제라블 등의 넘버를 영어와 한국어, 이태리어, 독일어 등 총 4개 국어로 선보였습니다. 크로스오버 뮤직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고 또 많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개발 위해 공룡 유전자 채취에 도전하는 주인공과 박사가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섬에서 펼치는 미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늪지대와 절벽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거대 공룡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완벽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판타지 스타 안정환이 대학 축구의 부흥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학축구연맹 총괄 디렉터로 첫 발을 내디는 자리에서 청춘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은퇴 후 방송인으로 활약하던 안정환이 대학축구연맹 총괄 디렉터로 변신한 건 대학축구의 열악한 현실을 깨닫고 느낀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축구인으로서 좀 미안한 감도 굉장히 생겼고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대학축구 부흥 프로젝트인 유니브 프로를 맡은 안정환 디렉터는 연령별 상비군 운영과 프로계약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선수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또 과연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취임식 후엔 축의 대학축구연맹전이 열리는 경기장을 찾았는데 대학 동기인 이정효 광주 감독과 절친한 후배 김남일 감독도 함께하며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조언보다는 네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부탁을 해서 오히려 부탁해서 빼먹어야죠. 대학 축구 부활이라는 사명을 짊어진 안정환. 디렉터로서의 새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빙수 열풍이 찾아왔습니다. 프리미엄 빙수부터 컵에 담긴 가성비 빙수까지 극과 극의 소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이 카페에선 커피만큼이나 컵에 담긴 빙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좀 크고 비싸다 보니까 혼자 먹기에는 딱 이 정도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빙수 가격이 속속 10,000원을 넘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컵빙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량만 300만 잔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조가 번거로운 탓에 SNS에서는 주문을 자제해달라는 직원의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빙수 판매 자체를 포기한 매장도 있었습니다. 저희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 반면 초고가 호텔 빙수도 여전히 인기인데 역대 가장 비싼 15만 원짜리 빙수도 나왔습니다. 안에 샴페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셔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이처럼 초저가와 초고가 빙수가 동시에 유행하는 건 물가 상승이 양쪽 모두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심리와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사치를 추구하는 스몰 럭셔리 현상이 공존하는 겁니다. 실제로 몇천 원이면 식사가 가능한 구내 식당과 1인당 수십만 원 하는 고급 식당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보상 심리는 더 크게 작용할 거고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근간에는 먹거리로 좀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불경기와 물가 상승이 양극화된 소비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어제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인데요. 다만 아직 중부는 아직입니다. 북한을 지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의 장마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끝나면서 폭염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 한낮 기온도 34도까지 치솟아서 더욱더 무더워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6도로 닷새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강릉도 29.8도, 대구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과 전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